이제 이게 안 되네요. 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나게 되었군요. 예. 네, 저희가 같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요, 뭐냐 용서에 관한 겁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잘 실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용서가 잘 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실은 이 관계는 갈등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 것도 어디서 배울까요? 뭐 교회 안에서도 배우고 학교 안에서 배우고. 근데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거,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가정이에요. 갈등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거 한번 다뤄볼까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가 생기냐면요, 쓴뿌리가 생기고요, 갈등을 딱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갈등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돼요. 근데 이것을 잘 극복하는 친구들은 친구를 쉽게 사귀고 그 친구와의 깊이 있는 관계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실은 말은 쉬운 이야기인데 결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뭐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 쓴뿌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쓴뿌리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이렇게 오늘 이 주제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게 다루다가 필요한 부분 질문 있으면 그것들 가지고 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서인데요. 한번 용서의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복수하지 않고 선을 베풀겠다. 예,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위에 여기 문장에서의 키워드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어떤 단어 한번 골라보시죠. 빨간 거 있으니까 복수. 네, 아니 그냥 어떤 단어들이 보이세요? 인지하고 복수하고 선을 베풀겠다. 결국에는 이 용서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연약한 존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존재.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은 저희도 한 옷을 벗겨 보면은 겉에 이렇게 드러난 모습하고 한 옷을 벗겨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굉장히 추한 모습들 많고 쉽게 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도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보는데 넌 왜 그러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쉽게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죠? 용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재판관이 돼요. 일단 어떤 관계든지 재판관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끝나요. 재판관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용서하는, 회복하는 동등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관계가 되어지면 서로 이제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주기도문을 문법적 구조를 보면은 이 상하 대칭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아래 약간 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던데 지금. 근데 딱 그 중앙 쪽에 위치한 게 이거예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떤 것처럼 내가 나에게 범죄한 사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했던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냐면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예요. 지금도 용서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존재이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내 안에서 이 사람 뭐죠? 그냥 거리를 두고 몰아내는 거죠.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부모들은 뭐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아요. 생존에 바빴기 때문에 사는 게 바쁜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이 용서도 정말 곱씹으면서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용서도 되거든요.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요, 바쁜 사람들은 이게 용서도 쉽지가 않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생존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자체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쏟아부어졌어요.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었었고 지금도 뭐 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 누군가를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너를 내 삶 가운데 나 받아주겠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지금 러시아 그 말을 쓰는 우리 이주민들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데 교육하고 있는데 그때 이 용서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이분들이 수업이 끝나도 계속 해결되지 않은 지금 마음 갖는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보통 이제 사람이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일정한 거리 안에서 이제 관계만 유지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은 뭐 어떤 부류의 사람이세요?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그래도 뭐 사람들 나에게 오면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자,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죠. 자, 한번 용감하게 손을 대.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분하고 매력적인 분하고 사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하시죠? 저희 아내도 굉장히 끌어당기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뒤집혔죠. 이제 저는 그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굉장히 대인 관계 기피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의 동굴 속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를 보니까요, 저희 아내 주변에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찾아가야 돼요. 이게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도움을 주러 찾아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이 사람 좀 끌리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끌리는 사람은 자, 끌리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 잘 끌려. 그냥 좀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리액션. 리액션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저희 서울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우리 대표님 저한테 그래. 리액션이 좀 풍부해야 된다고. 너무 좋네요. 이게 아니래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이 리액션이 좋으면 사람이 끌어당겨져요. 그죠? 리액션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리액션. 예. 리액션 잘하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잘하시지 않나요? 그래도.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좀 끌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끌리는 사람? 아니 여러분 이렇게 주변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좀 좀 가까이 지내고 싶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야 그 친구들은? 예, 그죠.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예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뭐 성격 좋은 것 같은데 하나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예, 딱 만나고 나면은 실컷 이야기만 듣고 오는 느낌, 이런 느낌은 별로 좋지 않죠. 그죠? 그냥 내가 어떤 친구만 아유 그랬어 하면서 들어주고 어떡해요? 그럼 내가 계속 말하게 만들어줘. 이런 말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막 하게 만들어요. 그런 친구들은 끌리잖아요. 정말 좋다 이 친구. 나를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끌리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주인공 만들어주면 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진짜 그러냐고 호응해주고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죠? 경청해주고 또 뭐 해야 돼요? 그죠? 내 편이 되어줘야죠. 다 들어주고 나서 야, 네 그거 잘못했어. 예,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전폭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끌리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어떤 분야에 끌리냐면요, 좀 밝은 사람. 그러니까 좀 같이 있으면 좀 행복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는 사람 있죠. 왠지 같이 있으면 우울해져. 같이 우울해져. 그냥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의 그 정서적 쓰레기를 내가 다 가지고 온 듯한 느낌이야. 그죠?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있고 싶지는 않죠. 근데 조금 이렇게 이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은 좀 밝은 사람들만 에너지가 좀 있다 그럴까요? 뭐 성격이 활발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밝아요. 그냥 잘 웃고, 그죠? 밝아요. 좀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진짜 친하게 지는 찐 친구, 보통 찐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끌리는 사람이죠. 근데 보통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친해진 친구들. 이런 성격, 성향 이런 것을 떠나서요, 갈등을 진짜 엄청 크게 싸우고 나서 그 싸움을 해결해서 친해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오래 가더라고요. 정서적 연대나 그 깊이가요, 정서적 나눔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이 친구를 알고 이 친구는 나를 알아요. 뭐 때문에 알죠? 싸워봤거든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부딪히고 그 상황들을 어떻게 했어요?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잘 극복하면 이 사람이 나의 팬이 되고요, 나한테는 끌리는 사람, 이 사람은 또 나한테 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데, 요즘 어때? 잘 싸우세요? 싸울 때 우리는 잘 싸워야 되잖아요. 잘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일까요? 이제 제가 자,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휴가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가족 휴가 계획을 세우는데 의견이 갈려요. 의견이 갈리는데
내가 조사한 계획이 가장 좋다 강하게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자고 이제 양보한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고, 각자 알아서 하자며 구체적인 논의하자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A 플랜 다음에는 B 플랜 우리 순서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 가족이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가지 유형의 이 갈등이 딱 일어나면 의견이 이제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이요? 다 번호로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만 저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이거 하지 마시고 가장 성향이 강한 거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갈등이 있어. 나는 몇 번째를 선택하겠다. 하나, 둘, 셋 이렇게. 5. 예, 아니 손 드세요. 괜찮아요. 이게 시험 아니에요. 시험 아니에요. 다시 다 하니까 선택해 그냥 느낌대로 선택해 보세요. 자, 느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예. 자, 5번째, 4번째, 5번째 맞네요. 여전히 예, 5번째, 4번째, 4번째는 이번에 다음에 B 플랜. 자, 이게 그 갈등 유형인데 갈등을 해결하는 이제 행동 유형입니다. 한번 예. 자, 이게 갈등 유형인데 행동 유형에 있어서 이 경쟁형, 그다음에 순응형, 회피형, 그다음에 협력형이 있대요. 일단은 이건 자기의 성향이에요. 성향이에요. 그래서 뭐 이 성향이 좋고 안 좋고 일단은 넘어가고요. 경쟁형은 어떤 형이냐면 저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있죠. 내가 조사한 계획이 가장 좋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유형이에요. 뭐 회사에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목표를 최우선시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기는 게 목표예요. 굉장히 성향상 그래요. 내 원하는 건 반드시 해야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의 경우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뒤집어지면서 막 이제 악쓰고 자기 반드시 해내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죠. 자, 2번째는 순응형이에요. 자기 목표 포기하고 그래 너에게 맞춰줄게. 이제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관계 자체가 중요해요. 예, 저도 2번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성향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회피형. 갈등 자체를 갖다가 피해버리고 무시를 해요. 문제 해결이나 관계 유지 모두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인데요. 각자 알아서 하자. 그냥 나중에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피.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그 문제를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해야 될 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선택을 하는 이제 회피형의 사람들이 있고, 이제 4번째는 이제 타협형입니다. 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절충점을 찾아가요. 그래 이번에 내가 정하고 다음에 너가 정하자. 이제 절충을 해 나가요. 이번에 너가 해, 그럼 다음에 반드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절충을 찾아가고, 협력형은요. 자신과 상대의 목표를 모두 중요시 생각하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요. 우리 모두 즐거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고 아이디어를 내고, 뭐 여건 다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각자 갈등을 해결하는 이제 성향인데, 아마 이제 5번 협력형. 자, 협력형은 어떨까요? 각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막 계속 이야기를 한다. 어떤 기관을 가면은 회의를 하는데 한나절이야. 별로 중요한 결정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자 그냥. 딱 한마디면 끝나면 바로 해결할 문제인데 이거 갖고 타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성향상 이 사람들 계속 타협을 해야 돼. 성향상 근데 이게 에너지가, 이 타협한다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까 안 들까?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죠?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요. 이런 쪽에서. 이게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아마 자녀들은 그래도 여러분은 아마 그 협력형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이미 많이 갈등을 겪어가면서 이런 식의 방식이 해결 방식이 좋다고 해서 훈련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아이들은 이게 직접적 성향이 나타나요.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자, 이거 테스트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테스트 AI로 만들어 놨으니까 QR코드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문제 찍으면 이제 테스트하니까 나중에 제가 그 링크를 카톡으로 부모 교육을 공유해 주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한번 이제 애들용으로 제가 따로 한번 만들게요. 애들용으로도 따로 만들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카톡에서 바로 여는 것은 막 지원 안 될 때가 있더라. 그냥 맨 밑에 오른쪽 밑에 누르면은 하단에 브라우저를 열거나 다른 걸로 열게 복사해가지고 뭐 일반 여러분 보시는 브라우저를 열면 됩니다.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게 필요할까? 아이들 키울 때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죠. 또 애들이 커가면서 다를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 늘려주죠. 자, 애들이 커가면서 다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보통 7살 같은 경우 7살이다.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7살 7살 밑에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제 유아 때 필요한 거 뭘까요? 아까 저희가 제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쓰는 방법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제 7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은 이제 7살 학교 들어갈 때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뭐가 많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는 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경쟁형이 있잖아요. 이거 해, 이거 하는 거야. 실은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다른 것도 필요한데 다양한 방식을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타협형입니다. 30분 게임하고 30분 책 읽자 이런 식으로. 가끔씩 협력형이 필요해요. 왜 학교 가기 싫은지 말해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위험한 상황 때는 경쟁. 길에서 뛰면 안 돼. 이렇게 필요한 상황마다 이 협상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아이가 만약 15살 청소년 시기가 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요. 어떤 형? 협력형. 가야 됩니다. 우리 진로 문제 함께 고민해보자.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이거 형과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얘가 아예 방향을 찾지 못해. 야, 너 이거 해보는 거 어때? 그냥 던지세요.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AI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들의 상황과 성향과 또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 고려해야 될 것들을 따라서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 갈등이나 얘한테 조절해야 될 부분들을 좀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들과 문제가 힘들어져요. 이 문제가 힘들어져요. 그죠? 어떨 때는 그냥 짧게 간결하게 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하자. 때로는 이게 필요해요. 참 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끔은 타협형이 필요하대요. 휴대폰 시간 정해보자. 내 의견은 어때? 꼭 필요할 때만 경쟁형. 술은 안 돼. 예배 안 나온다고 예배는 절대. 이건 타협할 수 없어. 우리 집에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 그죠? 근데 너무 애들 맞춰준다고 진짜 중요한 문제를 타협할 때가 있어요. 안 되죠. 어제 우리 서진 목사님 자기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안 나오고 불교를 한번 연구하고 싶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요. 타협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타협하는 대신에 이제 협력,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좋은 대안들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거는 절대 안 돼. 딱히 할 수 있는 거 원칙들을 지난번에 저희가 종이에서 배웠던 그런 원칙들을 세워놔야죠.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돼요. 타협 불가능한 원칙들이 있어야 돼.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친구들이 알아요. 이건 이 경계선 넘어서는 안 되구나. 술 먹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술, 대학 생활 다 좀 괜찮은데 술 안 돼요. 술은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야. 너가 기독교인이 술 먹어, 그때부터 사람들은 너를 기독교인으로 여기잖아. 그냥 진짜 진정한 신자로 여기잖아. 그때부터 너에게 더 많은 타협을 요구할 거야. 저희가 세우는 기준이에요. 저희가 세우는 기준.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세워져야 되는데, 자, 갈등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일까요? 갈등을 통해서요 관계가 깊어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셨나요? 지금은 이제 다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이 어느 정도 끝났을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하고 계세요? 저는 부부싸움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지금도 저희도 가끔씩 갈등을 하는데, 갈등을 해결하고 밋밋한 관계가요 친밀해져요. 저희 가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은 그래요. 갈등이 끝나고 이렇게 친밀해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들은 뭐냐, 갈등은요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갈등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우리는 싸우면 안 돼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너 잘 싸워야 돼. 싸움이 필요해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싸우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싸움은 너가 정말 너 의견들 이야기하고 너 필요한 것들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 안 들으면 그걸 설득하고 필요가 있어. 싸움은 뭐하다고요? 필요하다는 거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그래야지만이 이 갈등을 회피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갈등은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 아니죠. 갈등이 파괴적일 때 나쁜 것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 갈등이 파괴적이에요. 이 갈등이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는 거예요. 서로 조절할 시간이라는 거. 내가 조절할 시간이고 너가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관계가 실은 더 문제일 때가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등을 표현해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크고 작은 이제 이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싸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요. 일단 갈등 없이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길까요? 갈등 없으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 대부분 누가 일방적으로 그냥 다 참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친구는요 마음에 병이 들어요. 자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 양보해버려. 착한 아이로 크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엮이는 과정에 많은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은요 자기가 착한 아이가 돼버려요. 어떠한 갈등도 자기가 다 그냥 감당해버려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데, 건설적 갈등과 이제 파괴적 갈등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결혼은 하자마자 중국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28살에 결혼을 해서 1년 먼저 중국 들어갔다가 거기서 언어 연수하고 그리고 와서 결혼하고 이제 같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거의 안 썼죠. 그냥 다 착한 아이였어요. 그냥 착한 아이가 아니라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나라도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 만족시켜야 된다. 내가 어머니 책임져야 된다.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장남이었으니까요. 살았었기 때문에 진짜 착한 아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한다? 그거는 학교에 필요하다? 저 그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텼어요. 뭐 크리스마스 필요하다, 엄마한테 부담 줄까 하고 그거 사달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결혼을 했어요. 집안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또 김밥이 먹고 싶다 그래요. 제가 중국에 있었으니까 중국에도 김밥을 팔거든요. 근데 비싸요. 그때 당시에 1990년대였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먹고 싶어? 그래요. 김밥 먹고 싶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남자들은 임신했잖아요.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야죠. 얼른 뭐 가서 밤이 늦었든 어쨌든 뭐 깨워서라도 이게 당장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죠. 그죠? 다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시죠? 네. 아내가 요구했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 먹고 싶어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저희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김밥 먹고 싶다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근데 싸우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관계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싸우면은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회피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저희 아내가 심한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때 초창기 그러면서 막 싸우고 저희 아내는 이제 막 저희 아도 한 성질하는 집안이거든요. 강씨 집안이에요. 일반화 시켜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강씨 집안이 좀 고집이 세다는 그런 뭐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강씨 집안이에요. 너무 제 개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막 진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를 왜 저는 싸움을 안 해요. 회피해 버려요. 열을 받는데 이 열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나 너무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학대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런 험한 꼴을 경험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경험들이 저희 자녀들도 잘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 악대하는 수준까지 가서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면서 그리고 또 우울증까지 걸리고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잘 싸워야 된다. 싸워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요 어디로 가요? 저 마음 밑으로 가요.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견장하면 그것이 질병으로도 아니면 심리적 문제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싸워야 되죠.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건설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갈등을 망치는 몇 가지 선택을 해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혼하는 가정은 다 이 증상들이 있어요. 이혼하는 가정들에 다 이 증상이 있는데 4가지 증상입니다. 독약이라고 했는데요.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자, 이 4가지가 있어요. 비난은 넌 맨날 그래. 너 이따위로 해. 이렇게 상대방 탓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어는 그래 너 잘났다. 이제
넌 잘했냐? 그러면서 내 탓이 아니라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해요. 공격하며 자기 방어를 하죠. 경멸이 있습니다. 어쭈, 너가 이게 굉장히 이거 남자들은 이게 치명적이에요. 이거는 진짜 경멸 깔보고 무시해요.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약, 네 번째 독약은요, 담쌓기입니다. 갑방을 쓰기 시작해요. 침대에 딱 누우면 어떻게 하죠? 보통은 이제 부부가 앉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둘이 벽 보고 자요. 말을 섞지를 않아요. 그 중년의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음식이 있다 그러죠. 곰탕. 여자가 곰탕을 끓여놓으면 이제 며칠째 안 들어온다고 하냐. 넌 너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야.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마. 그냥 이대로 살게 뭐 서로 담쌓게 하는 부부들이 꽤 많아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독약을 쓰시고 계시나요? 아이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사춘기에 말 몇 번 싸우고 싸우다 그러면 담쌓는 친구들, 자녀들과 담쌓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냥 동거를 하지, 같이 사는 것이 하숙을 하지 진짜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독제가 있죠. 비난할 때는요, 나는 이럴 때 힘들어. 뭐 해야 되죠? 나 이럴 때 힘들어 하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냥 비난이 아니라 나는 이럴 때 힘들어. 방어에서는요, 그래 내 방식이 아쉬울 수도 있겠네, 내가 이런 방식에 서운했을 수도 있겠네, 그냥 그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멸은요, 당신 뭐 이런 건 그렇죠, 뭐 비난할 것도 있고 경멸할 것도 있고, 당신 이거 다 좋은데 이건 좀 고쳐야 돼. 당신 진짜 다 좋은데 이거 하나 잠자 하면은 참 진짜 품격이 없고 업데이트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경멸이 이제 굉장히 존중으로 바뀌죠. 당신 다 좋은데 너 진짜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너 진짜 짱이야, 짱. 애들한테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넌 맨날 그래. 맨날 그런다 그러면 애는 맨날 그래요. 애가 그래요. 자기 정체성은 그걸로 그냥 맨날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잖아요. 어떻게 바뀌어 사람이? 담쌓기 또 시작이네. 피하는 게 상책이야 하는데요. 그냥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좀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부 관계 가운데서 69% 그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69%는요 풀리지 않는 문제 갖고 싸운대요. 어떤 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요? 학력, 출신, 전라도 사람들인 말이에요. 학력, 출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뀔 수 없어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자, 외모 안 바뀌어요. 수술하지 않아요. 돈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수술하라고 돈 대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면은 외모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습관, 이미 고정된 이 사람의 패턴이 있어요. 이거 어지간해서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것들은요 뭐예요? 바뀌지 않는 그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가지고 69% 거의 70%가 이런 문제로 싸운대요. 이런 문제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싸워도 될게요. 그냥 관리하면 돼요.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니까 이 정도는 내 앞에서는 좀 절제해줘. 그냥 요청을 하세요. 그냥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그냥 요청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갈등을 이제 해결을 잘하면은 다양한 의견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성장의 기회도 누릴 수도 있고 특별히 이 사람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더 깊이 협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관계가 그래 강화되어서 이해가 심화되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얘들 밖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 이렇게 떼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터치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밥을 안 먹어. 밖에 나가서. 자기 막 그 음료수 이제 다 지금 점심 때도 음료수 지금 많이 먹었는데 저녁 때도 음료수 이거 추가로 시켜달라고 해.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때를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제 안 된다 그래 때를 써.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거의 이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해야죠. 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용서라는요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여기 용서의 이 갈등 해결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를 어떻게 해요, 그죠? 갈등을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진짜 용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저희 집의 신념 중에 하나예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저희는 장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 아들이 뭔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막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너 비난한 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문제는 어떻다고 해결될 수 있어. 모든 갈등은 어떻다고 해결될 수 있어.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뿐이야. 방법을 찾으면 돼. 모든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관계든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이 내 해결책과 내 노력을 갖다 무시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해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 선택은 나하고 이런 면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 일단 관계를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관계는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관계는 굳이 찾아가서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만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우리는 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만나고 있고 갈등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갈등 해결해야 돼요. 특별히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손님이 왔다. 그 애들은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손님 오면은 내가 뗐으면은 엄마는 들어준다. 이게 공식으로 이 애들이 안에 마음 안에 공식으로 있기 때문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이제 마음껏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원하는 것들 떼쓰고 요청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럼 현장에서는 바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상황에서 감정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쉽지는 않죠. 감정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고 나서나 서로가 이제 어느 이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 그때 하루 지나서나 이런 상황에서 불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냥 소리치고 화 한번 내고 끝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상황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패턴으로 계속 반복돼요. 스타벅스 있죠. 경영을 진짜 잘해요. 커피 하나로 전 세계를 이렇게 평정을 했습니다. 브랜드로는. 스타벅스에 관한 책들을 좀 제가 몇 권을 좀 읽었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이 스타벅스는요 직원을 교육을 시킬 때 굉장히 서비스를 잘 하잖아요.
직원 교육을 시킬 때 상황극을 연습을 한답니다. 라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황극 연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요. 이 진상 손님 그리고 어떤 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설정을 한대요. 이렇게 상황 설정을 해서 이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자기 행동 결심서를 적어요. 그리고 실제 상황처럼 연출을 합니다. 그걸 갖다 반복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학대를 받아가지고 이 감정, 특별히 억울한 감정을 참을 수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어떤 다른 회사 커피숍에 점장까지 됐었는데 이 친구가 근데 이 진짜 진상 손님 만나서 무시당하면 이제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그 커피숍을 그만뒀다 딱 스타벅스 갔는데 이 친구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진상 손님이 이러이러할 때 나는 웃는 모습으로 그러시냐고 호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행동 계획서를 썼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연출을 하고 그리고 몇 번 연출을 하더니 그 딱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그런 패턴으로 자기 연습했던 대로 이 사람이 바뀌더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갈등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방치하지 마세요. 뭐 해요?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 상황 연습을 하든 어떤 연습을 하든 엄마의 마음이 됐든 기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든 모든 상황을 종료하고 감정이 평정됐을 때 이렇게 해결해 나가세요. 용서한다는 건 그냥 덮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했다는 걸 그냥 덮는 거였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덮고 나서 우리를 삶의 변화까지도 이끌었던 이게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용서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구조가 갈등이 나와 다른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은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을 인정을 해야 되죠.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동화책인데 여러분 자녀들 소녀를 사랑하는 늑대라는 이 동화책인데요. 꼭 한번 사서 얘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한 이제 스토리인데 마리 올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 올가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말라게트라고 불렸는데 이 말라게트가 버섯 따러 갔다가 아주 지금 무슨 표정이죠? 갈등 상황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 상황일까요? 늑대를 만납니다.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쫓아와요. 그래서 도망가는 모습인데, 근데 그리고 결국에는 물려서 동굴까지 갑니다. 막 말라게트가 이제 버둥거려요. 그 바람에 늑대는 힘을 들어 죽을 지경이었죠. 굴 앞에 나달았는데 너무 좋아 날뛰다가 그만 굴 앞에 뾰족 튀어나온 그 바위에 이마를 부딪히고 으악하며 대고 굴러갑니다. 그 어떻게 되죠? 이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죠. 근데 늑대가 꼼짝 않고 많이 다쳐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 화났던 이 말라가떼가 자기도 모르게 가엾어라 하고 나무니까 이끼를 긁어먹고 모으고 작은 침대도 만들어주고 손수건에 우물에 젖혀서 머리에 올려주고 그리고 집에서 차를 끓이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회복이 돼요. 이 늑대가. 그러니까 이게 용서예요. 이게 뭐예요? 용서의 시작이 뭐죠? 가엾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뭐라? 나도 연약한 존재. 그래. 상대방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래 이해가 되어지고 뭐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가엾어라. 가엾어라. 얘가 막 투정 부리고 막 저기 하고 하는 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그걸 훈련해 보지 못해. 자기 욕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 보지 못한 거예요. 가엾어라. 그리고 이게 이 늑대가 살아납니다. 자, 살아나요. 예. 왜? 앞페이지. 예.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나서 뭐가 되냐면은 친구가 돼요. 이렇게 둘이 굉장히 친한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늑대에게 이 말라게트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하도 이제 자기 놀러 되는 어치가 있었어요. 그냥 확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라게트가 되는 빵 먹고 이렇게 했어요. 육식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그냥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라게트가 엄청 화를 내고 늑대는 다시 안 그러겠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때부터 늑대는요 살아있는 짐승을 단 한 마리도 먹지 않아요. 뭐하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상대방이 요청한 것을 어떻게 해요? 100% 수용을 하죠. 근데 늑대의 모습이 어때요? 여기 늑대 모습. 죽어가요. 왜? 육식을 해야 되는데 육식을 하지 않아요. 세상의 늑대는 점점 쇠약해졌어요. 늙은 나무꾼 아저씨가 말라게트에게 말해주었어요. 너 친구 늑대 친구는 죽어가고 있단다. 그래서 말라게트가 엉엉 울어요. 그리고 늑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이제 너가 한 약속은 안 지켜도 돼. 깊은 숲속으로 가서 다른 늑대들처럼 살아. 보내줘요. 늑대의 표정이 어쩌죠? 뒤를 보면서 자기 생명을 살려준 친구, 이 친구를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 말라게트는 꽃을 꽂고 있고 저 멀리 늑대가 있어요. 자신을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는 다시 힘을 세지고 멋있어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배가 고플 때만 먹이를 쳐봤고 어린아이는 절대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씩 늑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라게트의 하얀 치마가 지나가는 걸 보곤 했대요. 그럴 때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요. 말라게트도 깊은 숲속을 자주 바라보았어요. 그럴 때면 그 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굶어 죽을 뻔하면서도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커다란 늑대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용서라는 것은요, 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가엾고 불쌍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깊어지면은 우리는 보통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요, 그 차이, 늑대잖아요. 그리고 소녀잖아요.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 그냥 소녀가 보내줘요. 차이를 인정한 거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내 말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용서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상대가 내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의 차이점, 상대의 성향, 그 성향 그대로 받아주면서요. 그래요. 내 안에서 내 차이도 이 친구가 알게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거, 다른 사람이 정말 이런 존재라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 받아두는 것들을 그 인정 안에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관계.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서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관계. 이게 진짜 어때요? 용서하고 진짜 갈등이 제대로 해결된 중요한 동화책이지만 너무너무 이게 야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한 책인데요. 예, 그래서 참 요즘은 이 동화책이 좋은 스토리가 있는 동화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용서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용서의 이 갈등에 이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 팩트 하나 사실만 이렇게 해결하면 상관없는데 이 하나의 갈등 요소가 뭐하고 결합이 됐냐면요, 자기의 과거의 쓴뿌리가 결합이 되어서 이 갈등이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부풀어져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쓴뿌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상처 극복해야 돼요. 상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느껴야 한답니다. 뭐 한다고요? 먼저 느껴야 된대요. 감정은 나침판이다. 매일 느끼는 감정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혹시 이제 딱 한번 마음을 한번 내려놓으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 이 사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좀 불편해. 이 사람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다 있죠. 저도 딱 떠오르라 그러면 지금 지금 리스트가 몇 명 떠오르는데, 여러분 있죠? 불편한 사람. 딱 이 사람 생각하면 막 감정이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가했던 상처 때문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사람 성향 자체가 싫은 그런 경향도 있어요. 왜 싫으냐면은 대부분 이 쓴뿌리하고 연관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쓴뿌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도 알게 모르게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사귀려고 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감정이 폭풍, 진짜 불편한 감정, 사람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거 해보래요. 먼저 관찰하라고 합니다. 뭘 관찰해야 될까요? 신체적 감각을 관찰하래요. 가슴이 묵직한 느낌이 든다, 답답하다, 막 이런 것에 이 신체적 이 감정의 이 라벨을 붙이래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된답니다. 감정의 폭풍우가 출현했다. 지금 많이 힘들어도 감정은 잠깐일 뿐 폭풍우는 반드시 지나간다 하고 그냥 그 폭풍 자체를 느끼래요. 이 감정들. 근데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그 관계 가운데 아픔들을 이렇게 느끼고 온전히 나 그래서 힘들고 분노가 있었고 자기 감정에 또 라벨을 붙여요. 이 신체적 느낌에도 라벨을 붙이고 자기 감정에도 이 분노가 됐든 아니면은 아픔이 되었든 다 이렇게 감정의 라벨을 한번 이렇게 붙여보세요. 뭐 시댁이 될 수도 있고요. 시댁이 될 수도 있고, 라벨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이었었는지를, 그때 상처받아, 왜냐하면 과거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그때 상처받았던 감정들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보세요. 하나님,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분이 일어나서 힘들 것 같았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뭘 다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하나씩 다뤄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다뤄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정이요, 힘을 잃어요. 여러분,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을 가득 불어놓고 이거 괜찮아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풍선을 물 속에 계속 담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안 떠오르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돼요. 어떤 친구들은 과거 어느 시간이 생각이 안 난대요. 과거 어렸을 때 어떤 기간이 생각이 안 난대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상처를 감추고 그냥 그것을 누르고 사느라고요. 그 자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다른 감정이나 느낌들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쏟아붓고 자기 감정 하나하나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그때 그 상처 입은 이 감정, 상처 입은 감정을 이렇게 하나씩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들이 이 감정들이 받아들여지고요. 내 안에서 내 감정이 받아들여져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있었던 이 감정을 받아주려면요, 처음에 느껴야 돼요. 그래서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거절을 하고 그 감정들을 눌러놓고 살면은 보통 이 거절당한 상처는 깊어지면은 뭐가 되냐면요, 수치심이 된답니다.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때 감정 어땠어? 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저희 여러분의 자녀들을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뭐 해요? 그냥 교훈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잘 지내야지, 싸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뭐 하게 해줘야 돼요? 이 감정을 얘가 다 쏟아내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이렇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다 이렇게 다 표출할 수 있도록. 그래 그때 어땠어? 너무 힘들었겠구나. 어땠어? 안 힘들었어? 얘가 할 수 있다. 이게 약간의 장단만 맞춰주면 애들은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서운했겠다. 나 왕따 하고 너만 엄마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어떻게 힘들었어? 그럼 애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감정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쏟아져지잖아요. 그러면 너가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를 용서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어요. 이 감정적 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근데 계속 이 감정을 무시하고 해야 될 그 어떤 미션이나 의무로 이렇게 애들이 엮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친구들에게는요, 감정 자체가 이제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되어져. 이 친구는 수치심으로 자기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내 존재가 가치 있게 여겨졌다. 너 정말 소중한 존재,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감정을 만져주는 거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말 한마디가요, 실은 굉장히 자기 존재감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겁니다. 세상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언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요, 부탁이고요. 하나는 감사의 말이에요. 아니야, 나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돼. 뭐라고요? 우리는 이거를 번역기를 돌려야 돼요. 어떤 번역기를 돌리면 대화에서 딱 두 가지만 있다. 이 대화에서 딱 두 가지만 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부탁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하는 거. 그럼 우리는 이 친구들이 뭐 감정서 어떻게 하든 아니면은 뭐 거친 행동을 하든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줄 알아야 돼요. 뭐야? 하나는 부탁이고 하나는 감사라는 거. 막 우쭈쭈 막 쭈삣쭈삣하고 뭐 하다도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행동과 말 가운데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는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부탁이고 하나는 감사예요. 자동으로 알아차려야 되죠. 상대방의 공격, 비난의 목소리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비난의 목소리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자,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해석 무슨 해석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군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8월달에 들어오는데 마침 저희 아내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아들아, 저기 그 올 때 그 뭐 아이폰이 좀 싸니까 아이폰 하나 이렇게 사오면 안 돼? 그랬더니 약간 짜증을 냈어요. 돈 이미 다 붙여버렸고 지금 사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진작 이야기하지. 약간 상처가 됐어요. 아니 좋게 이야기해도 뭐 그렇게 짜증스럽게 이야기해. 지금 뭐예요? 자, 아들은 뭘까요? 부탁하기예요. 아직 왜 짜증 나서? 이 짜증의 표현이 뭐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들에게는 감사해요. 엄마에 대한 마음이 저희가 뭐 선교사로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알바하면서 정말 쉽지 않게 저기를 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요. 이 친구는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커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예요?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짜증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 상황이 짜증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상황이 짜증난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까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저희에게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부탁했는데 짜증내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친한 동생이 있어요. 형 진작 이야기하지. 형 그따위로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근데요 못해줘서 미안해요. 고마운데. 두 가지 언어밖에 없다는 거. 그냥 심플하게 뭐 다른 것도 이 밑에 의도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부탁하기와 감사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너 지금 부탁하는 거구나. 너 지금 감사하다는 말이지. 그 표현이 어떤 식으로 됐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딱 알아차야 돼요. 이 친구가 지금 부탁하는 건지 감사하는 건지. 그러면은 일이 이 해결이 쉬워지는데 우리는 그 진심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 이 반응에 왜 짜증이야? 안 되면 그냥 좋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왜 짜증이야? 나 상처, 진짜 저 상처 받았어요. 아니 왜 짜증이야? 그냥 안 되면 안 된다 이야기하지. 예,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부탁의 말인지, 감사의 말인지. 불편한 말을 원하는 말로 바꿔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짜증나듯이 이야기하는데 그래 나도 이게 불편한 거 내가 진짜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요구한 거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요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빌빌 돌리면서 괜히 뭐 상대가 못 차려주면 짜증나고 화나고 그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상대의 의도를 이야기해야 되죠. 감정과 이 사람의 핵심 욕구, 뭐 이 부탁이 어떤 욕구 때문에 나왔는지 내가 못 들어주면은 못 들어주고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은 갈등이 해결이 너무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 좋은 해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날 때 최소한 6초간 숨을 고르래요. 마음으로 뭐예요?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연습해 볼까요? 한 번, 두 번. 내가 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까지 지금 꼭지까지 올라왔어. 세 번 이렇게 여섯 번은 숫자를 세세요. 숫자를. 나 숨 쉬고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무슨 효과가? 이 심리학자들이 뭐 굉장히 많이 쓰는 용법인데 상담하는 사람도 많이. 이게 어디 효과가 좋을까요? 이 막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 감정이 뭐가 되냐면 내가 돼요. 이제 분노와 감정은 이제 내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내가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성이고 뭐 판단이고 그런 것이 먹히지가 않아요. 이제 감정이 나를 끌고 가요. 근데 숨을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쉬잖아요. 이 마음으로 나 지금 숨 쉬고 있어. 한번 그러면은 이 감정과 내가 분리가 돼요. 내 숫자를 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을 지금 화를 내서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감정적이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하자. 저희 아들하고 저희 그 막내 아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충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막내 아들은 그런 사춘기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싸우잖아요. 저희 아내가 처리를 참 잘하는 게 뭐냐면 막 싸우고 그냥 일단 끝나요. 끝나고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은 저녁 때가 돼서 다 불러요. 우리 좀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이런 의도였고 이런 거에 좋았었는데 너한테 뭐가 불편했니? 너 이야기를 좀 해줘. 그리고 아들 이야기를 듣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통합형. 그 아들이 컸잖아요. 통합형 이야기.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아? 나는 이 부분에 너가 양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타협해서 결론이 나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갈등을 해결을 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그 화가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거기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일방적 통보식으로 끝나기가 쉬우니까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딱 이 부분만 조금 극복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갈등에 관한 거 특별히 용서에 있어서 한 파트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또 우리는 용서하고 축복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이 친구들을 해야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갈등을 부부싸움 어떻게 해결해 나가세요? 아마 여러분만의 또 비법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을 텐데.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결론을 이제 내리자면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은 용서는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지옥이 돼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용서를 경험하면은 자기를 받아주고 수용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애들이 잘못했으면 뭘 해야 돼요? 애들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갈등을 해결하지만 때로는 얘가 나에게 상처 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에게 상처 준 거 있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애가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도록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너가 그렇게 말해서 상처가 됐어. 너 이거 잘못, 너가 잘못했는데 왜 내한테 이렇게 쏟아부어? 엄마한테 용서해 달라고 요청해. 엄마가 용서해 줄게. 용서를, 이 친구가 용서를 구하는 훈련을 하게 해야 돼요. 사과를 하게 하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 잘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뭐해요?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제대로 이 관계성 가운데서 나 정말 미안했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또 그냥 나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거를 훈련을 안 해보면은요 이게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용서해줘. 집안에서 이 엄마 용서해줘, 아빠 용서해줘.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분위기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의외로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죠? 꽤 많이 줘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엄마한테 용서를 구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또 잘못한 것들, 내가 모르고 상처 주고 잘못된 것들 용서를 엄마가 용서할게, 용서해 줘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하세요. 애들한테 분명하게 이 부분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줘라고 분명. 용서하고 용서받고. 천국은 이런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요, 내가 용서하고 용서해 주는 이 자연스러운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모든 문제는 해결하고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후처리를 해야 됩니다. 후처리 하시면은 관계가 이렇게 갈등 가운데서 굉장히 성장하고 친밀해지는 그런 부부 사이 또 자녀들과의 관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저희도 용서가 우리 가정에 잘 행해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갈등, 매일의 삶이 갈등이고 관계가 갈등이지만 그러니 갈등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더 성숙해져 가고 저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이 사회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피스 메이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